네, 뭐 질의보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 하는 건데요. 이 정치자금 제도 개선에 있어서 원내외 차별 정치자금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여기 소개해 주셨는데 개정가 이렇게 차별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64%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15%고 이렇게 국민적인 압도적인 요구도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바가니 뭘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참 그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혹시 좀 같이 고민하신 입장에서 좀 이거에 대한 좀 실천적 해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박명호 위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 또 원혜영 의원님 질문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학교 수업이 있는 관계로 요새 학교에서 수업 안 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원혜영 의원 질문에 사실 답은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공정함을 추구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일정하게라도 기회는 적어도 최소한으로 주는 단계부터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원내외의 차별이 없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정도가 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지구당 관련한 용어는 아주 최인호 의원 말씀대로 거의 쓰지 않는데 아마 이 당마다 조금 용어가 다르죠. 뭐 그 같은 건데 그래서 아마 법적 정비가 되게 되면 그때는 뭐 일정하게 정리가 될 텐데 아마 지구당이라는 용어가 학계나 이런 데서 좀 더 익숙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당비 부분 특히 이제 우리처럼 지역적인 정당의 이 지지세가 엇갈리는 곳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됐지만 거의 지하당 수준의 활동을 하던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다름을 인정한 전제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마치 비례대표를 할 때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 할 때 저는 전국 단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역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권역 단위로 그렇게 크게 다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굳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전국 단위가 권역 단위보다는 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그 박명호 선생님께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최인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진술인들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질의 주신 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폐지 문제와고 이제 서열화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우선 그 금지 기간을 이제 폐지하자라고 하는 뭐 그 우려하시는 여러 위험한 그 좀 현상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정치를 자꾸 이제 좀 꼭 우려할 만한 현상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부분에 그 표심에 어떤 뭐 막판 여론조사가 영향을 주거나 오차범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사실은 뭐 유권자들이 이제 보시기에 사실 충분히 이제 그 판단에 판단을 왜곡하거나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표심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막판 뭐 이제 뒤집기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또 뭐 이 당시에 여론조사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제 그 다른 루트들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별 효과 금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를 자꾸 금지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 부분을 괜히 이제 그 어긴
그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고 그래서 또 처벌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가면 이게 정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좀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정치 과잉 정치가 사실 문제인가 아니면은 정치에 대한 좀 더 참여가 왕성하고 그래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민적 책임이 더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화와 관련돼서는 저는 뭐 이게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이렇게 이게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이제 서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또 과연 이제 표심을 좌우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알고 싶고 다 저것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권자의 알 권리나 이 부분들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의 선택의 문제인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신장해 주는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학회 등 이 서열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표심작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나 논란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여론 공표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서열화 부분도 그런데 이것도 서열화를 강제적으로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꼭 공표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또 우리가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시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후보자 간이나 정당 간이나 등의 여러 협의 과정들을 거쳐갖고 좀 결정하게끔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로 놔두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활약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첫 번째로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선거제도상 그 의무투표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이태리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전 세계 약 중남미 국가들, 유럽 몇 개 국가들 해서 한 40개 국가가 의무투표제라고 하는 걸 도입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선거 연령이 16살이기 때문에 16살부터 18살까지는 선택적으로 투표를 하고 70이 넘은 사람들은 거동이나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지난 2016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역구 의석 200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100석으로 제한한 거 보고 좀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상 나오지가 않는 숫자인데 똑같은 안을 제안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 나오게 된 거는 그 선거법상 다른 여기도 있지만 다만 인접해 있는 자치구시군을 일부를 떼주거나 통으로 합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해가지고 나온 것이 한 240, 한 5개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8개 정도를 더해가지고 253개의 지역구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200석의 지역구를 놓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선거구에서 인접한 구하고 합치던가 인접한 구의 일부를 붙이는 획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200석을 갖고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가는 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리면들인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선거 획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인천에서 강화도를 계양과
붙여놨어요. 굉장히 지립적으로 끊는 거죠. 근데 붙일 데가 없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헌법소원을 갔었죠. 부평구를 어느 동을 이렇게 잘라서 내부에서 갑을로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인천의 연수구가 인구가 늘고 남동구가 늘고 그래서 인천에는 지금 13개 지역구인데 지역구 증가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연수구의 일부하고 남동구의 일부를 합쳐가지고 한 지역구를 해서 의석의 증가를 최소화한다고 할 때 과연 연수구에 어디를 남동구에 어디 합쳐가지고 한 지역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이건 게리맨더링이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게리맨더링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선거구에 다만 2라고 돼 있는 부분이 200석으로 지역구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권자나 후보나 이런 경우는 헌법소원을 갈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240여 개, 250개 정도의 지역구를 획정을 하고 남은 50석 정도 내외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 그런 경우는 300석을 의원 정수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달라질 것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말 한다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정해준 2대1 인구 편차 안에서 획정을 하고 게리맨더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최인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프랑스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후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정당들은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제재 조치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할당제가 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신다고 하면 아마 시민사회에서도 꽤 지지를 할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로 하느냐 권역별로 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비례성을 확보하기가 좋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는 나라들 중에 권력을 잘게 쪼개서 비례성이 굉장히 나쁜 나라가 있습니다. 가령 터키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는데도 비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건 전국을 굉장히 작은 권력으로 쪼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 권역별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 정도로 나눈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더 잘게 만약 권역을 쪼갤 경우에는 비례성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도 또 권역별의 필요성을 또 주장하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시민단체들도 권역별을 선호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단위로 하면서 비례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도 가능하고 권역별로 하면서 좀 지역주의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 양쪽 방안을 다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권역별로 하려면 의석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을 잘게 쪼개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민사회가 의석을 360석으로 나름대로 여러 단체들이 토론을 많이 해서 합의를 한 이유가 360석 정도가 된다면 전국 단위를 하든 권역별로 하든 어느 정도 비례성은 확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것처럼 6개 권역 정도로 나눈다면은 비례성에 큰 훼손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라면 꼭 전국 단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석수하고 권역을 어느 정도로 쪼개느냐가 권역별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비례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이 정치권에서 좀 권역을 6개 권역 정도로 하고 의석만 좀 360석 정도로 확보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정도로 한다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기에도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저는 정치개혁 특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 주시는 진술인 분들은 경험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흥미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뭐 회의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에게 용기 내서 좀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의 불타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져보곤 합니다. 저는 선거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소위 좀 지원해서 법안을 좀 세게 좀 심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정유섭 의원님께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좀 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권에 신뢰도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또 용기 백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세 선거 연령 하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학제와 연동되어지는 부분들 말씀 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점 주셔서 저는 그것도 이렇게 그것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요즘 또 이영자 현상이라는 이런 조가 탄생을 했더라고요. 20대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는 18세 연령 관련해서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차분하게 좀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권 스스로가 저는 스스로 이 족쇄를 채우는 측면이 대단히 강한데요. 2004년도에 돈은 묻고 입은 푼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 정치 개혁을 이루어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큰 틀이 십수년을 이렇게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여러 번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관위가 엄청나게 그 비대화되고 거대화되었다. 스스로 권력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어보면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어제 무슨 그 의정 보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데요. 그것도 선관위에 그 신고는 아니고 제가 좀 쫄려서 선관위에 이렇게 질의하고 허락 받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배포합니다. 그리고 또 철마다 이렇게 이 시민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의정활동 보고 형식으로 해서 지하철역에 인사를 나가는데요. 피켓은 몇 개를 들 수 있으며 거기에 기동민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기동민이라는 이름을 쓴 피켓을 누가 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지도 관리해 주셔서 거기에 지침을 잘 따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해석과 각 지역선관위 해석이 다 달라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 보는데 학생들 힘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플랜카드 몇 개 시안을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완주 의원님은 당당하게 박완주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서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자승자박적 측면이 있는데 자유로운 선거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선거 시기에 아니면 선거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함 50장 뿌렸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이런 일들은 좀 국민적 양해와 동의를 구해서 좀 개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역이 되어서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365일 그런 족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의정보고서 들고 뭐 지하도 상가 뭐 할 거 없이 다 방문이 가능하고 아침에 새벽잠 조금만 줄이면 나가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정치 신인이라고 했을 때 엄두도 낼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적어도 기회는 좀 공평하게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거운동의 방식을 모두 다 열어놨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역시 저는 시민들이 잘 걸러내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스스로 족쇄를 좀 채우는 일들을 시민의 동의를 받아나가면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이런 부분들 좀 잘 개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해안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포 금지 관련해서요. 저 법안도 하나 내놨어요.
근데 카나다에서는 1998년에 그거 이 위헌 판단을 구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족쇄를 채워넣을 수 없다는 거고, 언더독이니 뭐 밴드웨이건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역시 시민들의 정당한 선택의 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주셔서 조금 더 김윤철 진수리님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승수 진수리님께 아까 장애인 투표권 보장 말씀 주셔서 되게 좀 귀가 번뜩 뜨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윤수아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들도 이렇게 내주시던데, 좀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지.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들은 시설 내부에서 진행되는 거소 투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장애인 인권 단체 참관 등을 대안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달 장애인 말씀 주셨는데 정당 로고, 후보자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림 투표용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한 일인지, 해외에서는 사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혜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선관위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선관위의 좀 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관위 어떤 역할 조정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걸맞는 좀 뭐 정치 선거 환경에 조응하는 좀 그런 선관위 역할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래서 지금 선관위도 이제 제가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정치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제 교육적 기능 부분들에 대한 모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의원님들께서도 좀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선관위 역할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하나 좀 공적인 의제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형평성은 뭐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동의를 하고,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자꾸 이제 이게 뭐 꼭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학 교육도 상당히 맨날 이게 숫자 세 가지고서는 굉장히 사람을 좀 좀스럽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뭐 훌륭해지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갈등을 풀어줘야 되는 정치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것은 권위인데, 이 권위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코 그런 뭐 돈 이런 부분들 자꾸 세밀하게 나누고 규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 권위가 형성되는, 저는 그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단순하게 훌륭한 분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 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의 신뢰를 자꾸 무너뜨리거나 누군가를 계속 불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정치관계법이나 제도는 가급적 만들지 않는, 그래서 선거제도도 그렇고 정당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고치기도 쉽게 만들고 시대에 조응할 수 있는 방향에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앞서 뭐 제가 장애인 투표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장애인 수용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들 거주 시설에서 거소 투표를 할 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더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점자 공보물 같은 것들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처럼 발달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나 쉬운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돼 있는 투표용지 같은 거 제작한 뭐 선거 공보물이나 투표용지 제작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또 어차피 이제 장애 관련해서는 정부가 판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발달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런 공보물이나 투표용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 장애인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그동안 쭉 요구해왔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선거제도 개혁 뭐 잘 되겠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어렵지 않겠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치 질서 그리고 제도 중에 중요한 하나인 이 선거제도 개혁은 30년 이내에는 가장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나가는 게 우리 정치개혁특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의 과제 아닌가 싶고 또 항상 관심 갖고 좋은 비판과 또 제안을 해주시는 우리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좀 좋은 때에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교수님께서 이 시군구에 상응하는 정당의 지방조직 설치를 말씀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치를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룰의 획정이 국회의원들한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게 그 해당 지역분은 내 동네가의 국회의원이 누구다 알지 그 선거구의 범위를 행정구역 기준으로 얘기하려면 아무도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그에 비해서 우리 구라든가 우리 군이라든가 우리 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만드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에 상응하는 그런 정당 조직 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데 현재는 그나마 지구당은 없어졌지만 지역위원회 또는 당원협의회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확립이 되어 있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시군구 단위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좀 더 부차적이라 그럴까 특수한 조직 단위로 편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봐서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별의 정당 조직과 시군구를 병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병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군구 부분을 이제 원칙으로는 하되 현재 이미 이제 가동되고 있고 운영되어 온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그 조직들 이 부분에 이제 기반을 둬야 되는 그래서 이제 시군구를 둔다 하더라도 그 현재 이미 있는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이제 거기가 이제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두 가지를 그러니까 병행 내지는 조화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예. 그렇게 생각한데 어쨌든 시민들의 생활상의 이해관계와 관심사에 보다 조응하는 제도로서의 이 행정 단위별의 정당 조직은 꼭 필요하다는 점 저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환 교수님이 이 18세 하향 논의의 어떤 그 당위성과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합의가 돼 있고 또 법률 개정만으로도 되고 또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이거는 이번 요 흐름 속에서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말 좀 광범위하게 이 단일 아젠다로 의견과 힘을 모아서 좀 정치권에 그리고 또 대국민에 대한 홍보로 언론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그 규모와 권위를 갖춘 어떤 그런 노력이 좀 적절한
방식과 시기에 좀 경주되면 좋겠다 이런 뭐 희망을 좀 갖고 좀 우리 정치권에서 다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못하는 게 현실인 시점에서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님께 이 지역 정당이라 그럴까요? 저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자고 해서 안을 현재 5개 이상 시도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굉장히 광역적으로 또 큰 규모의 당원을 요구하는데 이걸 1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규모와 대상 권역을 축소하자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좀 정당이라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광역적으로 넓혀져야지 이런 전국 정당 개념에 워낙 익숙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것이 기준을 너무 좀 완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정당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 지역정당의 관심이 한 군이거나 시일 수도 있고 또 광역시도일 수도 있고 또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를테면 그것도 전국이 아닌 뭐 영남권이거나 호남권이거나 충청권이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광역시도를 기준으로만 한 것을 물론 이 표현의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뭐 기존의 5개 이상 시도를 5개 이상의 읍면동 또는 5개 이상의 시군구 뭐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좀 어느 정도 어느 딱 한 군데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좀 분포된 이렇게 넓게 분포된 거라고 하되 그 전국 단위가 아니라 작게는 시군구 단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두 가지 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정당법상 설립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서 그걸 좀 완화하자라는 논의 하나 하고 지역 정당을 인정하자는 논의 두 가지가 사실은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동시에 지금 논의가 되어 왔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지역 정당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푸는 게 순서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은 원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당은 굳이 광역 시도 단위일 필요가 없고 독일처럼 구시군 단위에서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독일의 지역 정당은 주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능성은 광역 단위든 몇 개를 합쳐서 하든 그거는 열어놓되 핵심은 좀 구시군 단위의 지역 정치 조직을 좀 허용하는 정도로 먼저 좀 가닥을 잡으면 그러면 이제 좀 정당법상 전국 정당 설립 요건 완화하는 부분은 조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나 학계 논의가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와서 진행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원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좀 지역 정당 인정 문제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은 광역 단위일 수도 있고 몇 개 기초 지역을 합칠 수도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일 수도 있고 그것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형태로 지역 정당을 좀 일단 법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저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민 의원님. 한 3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 5분 드릴까요? 네. 충분히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제 이준환 교수님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 작동 가능성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난점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이제 독일하고 뉴질랜드 두 나라에서 지금 이제 OECD 나라 중에 둘인데 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수가 1대1이거나 50대 50이거나
60대 40 정도 일정한 규모의 비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을 때 이 연동성이 작동이 되는 건데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2대 1 혹은 뭐 3대 1 이 정도 수준에서 연동을 하게 되면 이게 헤비테일이 되잖아요. 이 정당 득표로 이제 따지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은데 이걸 가지고 이 나머지 지역구 의석수 전체 의석수를 강제하게 되는 그래서 헤비테일이 돼서 실제로는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권역별로 가면 거의 전 지역이 다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우리가 만약에 300명을 200대 100으로 나눴다 하더라도 100명의 비례대표가 다 확보가 안 됩니다. 그건 뭐 초과 의석 제도를 만약 허용한다면 되는데 최소한 30석에서 40석 정도의 초과 의석을 우리가 제도로 수정하지 않으면 비례대표가 100명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문제, 그러니까 초과 의석 문제하고 지역구와 이 비례대표의 비율, 적정한 비율, 이게 이제 연동성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다. 그래서 독일은 1대1로 하면서 초과 의석을 인정하는 제도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조금 우리 학자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 그러면 그냥 연동형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대로 다 배분이 가능하다. 뭐 이 취지로만 보면은 되게 이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작동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준환 교수님이 연동형의 작동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어떤 의견이신지 좀. 예.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으로 그 그림을 투표용지에다가 넣어서 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도입하려면 아마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한 종류 이상으로 놓을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아마 그 법적인 그 뭐랄까 타당성을 따지겠죠. 그리고 인도를 제외하고도 아마 사례를 찾으면은 그림, 기호 이런 것으로 색깔 이런 걸로 한 투표용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문에 답을 하면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에 불과합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지금 시뮬레이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상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선거 결과를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똑같은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는 유권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그 전략적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 게 있죠. 1인 2표니까 한 표는 비례대표는 이걸 꼭 하고 이 지역구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심리적인 기제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만약에 이 연동형을 한다. 그러면 전략적 투표할 이유가 없죠. 유권자들은 그냥 전부 다 그 소신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19대, 20대 선거를 뭐 이렇게 연동형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랑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초과 의석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초과 의석 문제를 그 뭐 이렇게 어쨌든 연동해서 나오면 그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초과 의석은 못 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뭔가 또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국회의원 비례 지역구의 비율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 독일의 사례나 뭐 뉴질랜드 사례나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뭐 국회의원 300명이고 비례대표는 굉장히 적은 숫자로 돼 있고 아무리 늘려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늘려야 되는데 늘린다 하더라도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2대1 정도가 아마 간다 하더라도 360명을 하면 240석 정도 지역구하고 120석 정도 해서 비례를 놓고 해서 360 정도 한다면은 그게 2대1 정도가 맞을 텐데 그리고 획정도 이
그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는 한 타당한 획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맥시멈을 해봤자 2대1 정도가 아마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근데 이제 그것도 200대 100이 아니라 240대 120이니까 의원 정수 늘게 되는데, 그게 뭐 정치학계는 많이들 그걸, 시민사회도 동의는 하지만 그걸 이제 의원님들끼리 어떻게 합의가 될지, 또 국민들한테 얼마나 동의를 살지.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한 그 비율이 아이디얼한 것보다도 우리가 어디서 출발할 수 있을 거가 더 초점일 것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행 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지금 의원 정수에 따르면 300석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뭐 지금 현행하고 차이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정개특위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한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책임을 느끼고 있는 의원님들의 신중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근데 되겠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돼야 하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것은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느끼셨지만 이 오래된 쟁점들에 대해서 상당 정도 의원님들의 입장이 많이 접근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을 못 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에서도 정개특위는 열려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신 우리 김종민 간사님, 정유석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 제가 세 간사님 모시고 하면서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유석 간사님 혼자서 이렇게 끝까지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공감도 저는 개탄과 또 냉소로 표출되는 민심 한가운데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한 열망이 더 크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번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의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발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특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특위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자문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전 의장님, 정세균 전 의장님,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님, 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님을 모시고 선거제도 개혁 및 정치 개혁의 주요 쟁점과 또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정치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담회는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도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내를 선포합니다.